이것의 영어 보자마자 40번은 내가 그의 딸이다 라는 영화인 다큐멘터리인데요. Though I'm his daughter라고 영어로 번역돼 있고 나카스카 요 감독인데 이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22회 EBS 국제다큐 영화제 경쟁작으로 상연됐습니다. 8월 26일 날 상연됐고요. EBS에 나와 있는 그 장면 하나를 1995년 도쿄 지하철 독가스 살포로 6명이 죽고 여러 명이 다쳤죠. 이거 아주 굉장히 큰 쇼크였는데 2018년 사형된 옴진리교 교주의 딸 마스무스 리카 주인공이 위에 있는 이 여자분이에요. 사이비 교회 차세대 리더라는 냉대의 시선을 견디며 그자의 딸이지만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저렇게 분투하는 삶을 담담히 기록한 감독의 이중 감정이 두드러집니다. 이거는 이제 그 프로그램 노출을 한 큐레이터 정민아의 얘기를 좀 섞어서 인용한 것입니다. 센세이셔널한 주제죠. 그죠? 그걸 갖다가 마조히스틱한 내용. 이 여자는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입장이 전혀 아니잖아요. 거기에 집착하는 게 이런 일본 특유의 정서가 많아요. 우리는 이런 걸 주인공으로 하는 경우가 드문데 일본은 이런 걸 한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게 두드러지다고 느껴지는데 그렇지만 이런 거를 굳이 찾아볼 만큼의 왜냐하면 우리가 관객이 본다면 누군가의 미래에 의미 있는 작업이라는 생각 그래서 그걸 보고 뭘 좀 배우려고 뭔가 알려고 뭐 하여튼 뭔가 그런 거가 있을 텐데 그제 뭐 남는 게 있나 근데 그게 의문이 들 정도로 이거 왜 하지? 그 영화 전반부가 좀 약간 힘든 시청 경험이었습니다. 이걸 왜 보지?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왜냐하면 옴진리교의 이 불특정 타수 테러가 그때는 이례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일어나고 안 일어날 거니까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사실은 이제는 어때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1월 한 달 기준 통지 사건, 난사 사건 발생 횟수가 평균 25회였다는 미국 언론 보도처럼 이 자생적인 불특정 타수 테러가 일상화했단 말이죠. 이제 보통의 사건처럼 보이는 그런 출발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기억이 생생할 정도로 그때는 충격적이었고요. 지금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할 정도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다큐 특유의 그 객관적 기록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음 진리교 등 사이비 종교를 번성케 한 근대 사회와 우울과 불안의 분위기가 있는데 그게 이걸 최근에도 이제 그 계속 이어지니까 이거를 요새 젊은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굿즈 그죠? 키링 같은 굿즈의 일시적인 위안에 집착하게 하는 그게 이제 탈근대 시대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로 인한 것이라는 이런 뭐 전체적 내가 이게 딱 이거 하나만은 아니겠지만 이런 전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감독의 적극적인 개업이 필요하다는 왜 그런 걸 하나도 안 하지? 왜 언급을 하나도 안 하지? 왜 음질리가 나왔다는 사실을 왜 안 하지?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이비 교주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학 입학도 은행 취업했는데도 거부당하는 높은 자리도 아닌 것 같은데 텔러 정도 같은데 극도로 폐쇄적인 분위기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듯한 일본 사회의 편견에 관한 다큐로 바뀌면서 서사가 갑자기 생기가 도는 것 같았어요. 이거는 사회 전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그죠? 그러니까 이 국가나 사회 등 막강한 상대의 편견과 싸우는 사례들이죠. 이게 이 여자가 당하는 게 다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서사가 흘러가는데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사적인 서사죠. 개인이 당하는 얘기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사건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려는 자세가 부족하니까 그럼 어쩔 수 없는 선택은 그 개인의 그 삶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런 선택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 영화 전반부에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관람 경험이죠.
근데 놀랍게도 사실은 이게 일부러 이 나카스코 요 감독의 수준 높은 서사 전략의 결과 같아요. 일부러 실망을 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살인자의 딸을 피해자로 불필요하게 재생산한다는 통념을 비판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은 서사 흐름이 사실은 감독 자신의 반성에서 비롯한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그냥 자기는 무관한 듯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영화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나도 그랬듯이 필자도 그랬듯이 총체적 세계관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영화 서사에 성급하게 비판한 것에 대한 관객의 반성이 나도 너무 빨리 비판했네 마음속으로. 영화가 끝까지 본 후에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냐면 관객이 객관적 심리적 거리감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아, 나도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관객조차 주인공과 감독의 서사에 주관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경험을 가지게 되는 놀라운 영화였어요.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를 설명을 해야겠죠. 이 감독이 마련한 중간에 이제 인터뷰 씬이 나오는데, 피해자 가족 대표하고 가해자 가족 대표 인터뷰 씬에서 나중에 리카가 자기 심리적 위기를 극복할 지혜를 얻으려고 멀리까지 가서 그 한 분이죠. 피해자 남성분 나이든 피해자 가족을 방문할 만큼 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평범한 인간이 우연히 문제에 휘말린 사건이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건 이제 양쪽 다 마찬가지니까 공감할 처지가 있죠. 그래서 합의를 서로 본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서로 잘 맞는다. 그렇게까지 감독한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다시 말하면 역지사지의 정신, 상대방의 마음을 서로 입장을 알아주는 거, 그게 갈 길이라는 결론을 내리는데 그게 타당해 보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응? 그게 영화 서사의 전환점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떤 한 개인의 피해, 사회 통념에 의해서 피해 보는 장면 같은데 완전히 다른 의미가 딱 띄게 돼요. 여기서부터 영화가 서사가 전적으로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친척을 방문하는 시퀀스가 나오는데 언니하고 둘이 가죠. 리카가. 옛날에 왜 그랬냐면 이 어린 시절에 그 경험이 있어요. 진리교 교주가 아버지라는 이유 때문에 정상적인 아이인데 맹아 학교로 강제 전학을 당한 경험을 거기서 고백을 해. 음.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너무 심하잖아요. 우리 애한테. 진리교 교주도 어쩌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악당이라서가 아니라 억압적이고 폐쇄적인 사회의 결과물, 반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게 한다는 거죠. 저렇게까지 심하게 그 딸인데 그냥 아이인데 그래서 무슨 생각이 또 났냐면 한나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이라는 관념으로 얘기를 이미 했었죠 옛날에. 그래서 히틀러나 아이만이 악마라고 개인적인 사악함의 관점으로 보고 처벌하고 죽이고 그런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사악한 사상의 동전 독일 국민의 의식을 문제시하고 근본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게 사실이니까 말이죠. 전체 문제가 되니까 말을 못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간 것 같단 말이죠. 영화 끝부분에서 감독이 생각하거나 대답할 능력이 없는 게 분명한 니카한테, 리카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뻔한데 뭐라고 질문하냐면 진리교의 발생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을 해요. 뚱따지 같죠? 그죠? 자기가 대답해야 되고 검토해야 될 문제인데 그런단 말이죠. 왜 그 질문을 했나 생각해 봤더니 이런 사회학적 문제 제기에 본질적 접근법이 필요하긴 하지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이번 다큐 작업에서 배제했음을 암시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 질문 할 줄 모르는 게 아니다. 하지만 안 했다. 그런 얘기죠. 리카를 보면 죽음 충동의 우호 발작을 일으키는 PTSD에 당연히 시달리겠죠. 그거 엄청난 거잖아요. 그지? 어, 집단 살인은 거의 살해자의 아버지이고 자기도 그거하고 거의 무관하지도 않은 것 같은 딸이었으니까.
그리고 일본 사회는 좀 폐쇄적인 사회죠. 단일민족. 그러니까 더 심하죠. 근데 나중에 3등이 되는 보디빌딩 지역 시합 출전 경험이라는 작은 성공해서 공동체로 복귀하려는 리카의 개인적인 노력의 기록이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다른 주제는 몰라도 대중적 편견을 극복하려는 그림을 그리는 주인공을 그리는 다큐만이라도 물론 좋은 작품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안 끝나는 게 이 영화의 그 깊이예요. NHK 출신 기자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리카하고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나중에 사이비 교주의 딸이란 이유로 리카가 고생을 했는데 거기에 NHK가 우리 같은 KBS 같은 거죠. 미디어 보도가 큰 원인이었다.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라고 반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거의 마지막 장면에 2024년 4월인데 멀리 후지산을 바라보며 후지산이 옴질리교 본부가 있던 곳이죠. 이제 44살이 된 리카가 30년 전의 기억, 희미한 기억, 자기 어릴 때 아버지가 그렇게 했죠. 13살, 12살인가 그때. 결국 잡혀갔죠. 그 감독의 마지막 질문이 어떻게 살 거냐. 앞으로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제 헤어지면서 긍정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의 의지를 찾아가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상담가가 되겠다고 소회를 밝혀요. 그래서 리카를 주인공으로 하는 다큐 서사가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듯 하지만 그거는 겉모습이고 아직 뒤에 뒤가 너무 큰 게 많아요. 사실은 그 직전인 3월에 2024년 3월에 법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진리가 없는 아버지 유골 반환 사건. 이거 자기 아버지 유골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대법원에서 승소를 그때 3월에 하는데 근데 뭐라 그러냐면 승소할 리가 없었는데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해. 더 웃기는 거는 정부가 집값 항소하는 그런 사연이 있었었고 또 오음 진리교가 없어진 게 아니라 아버지와 엄마와 아들을 중심으로 현재도 테러 활동을 목표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조직이라는 점. 사건이 안 끝난 거예요. 끝난 것처럼 얘기했지만 또 대안 없는 단순 무식한 탈근대적 전환 노력이라면 그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920년대 유럽을 휩쓴 무정부주의적 테러의 같은 행위를 정당화하는 거죠. 이 세상 다 끝났으니까 다 죽여버려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정당화할 뿐이지만 근데 이게 언제 끝날 것 같아요? 탈근대 시스템이 정착할 때까지 계속 빈발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응?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오음 진리교가 절대적 진리라고 말하는 게 절대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교류하던 다른 사교 지도자들도 자기네가 절대적이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로 절대적 진리냐 굉장히 날카롭죠. 라고 누가 말했냐면 사춘기 반항 시절 그러니까 열 몇 살짜리 12살짜리 아이죠. 질문할 정도로 이거는 보통 수준의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수준이죠. 벌써 리카가 그만큼 지혜로웠다는 거죠. 지혜로웠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교주가 체포된 직후에 4년간 지도자로 추대돼서 활동한 경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너무 힘들어. 그리고 외국에서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허가를 받지 못해요. 폭력 테러 집단의 수장으로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리타가 PTSD를 겪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는 그 원인은 뭐냐면 죽었는데도 아버지는 사형당해 죽었는데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고백을 해요. 위험한 짓이잖아요. 하는 등 교주 아버지의 이 탈근대적 에토스에 동조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좀 이상하다 이런 거요. 근데 단지 폭력적 대응 체계는 거부하였던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양가 감정이 있죠. 양가 감정 속에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PTSD가 있는 거예요. 그 양가 감정 해결하지 못했다는 내가 오스트레일리아 유학을 좀 했었는데 셰익스피어의 그때 수업 시간에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에 공감하냐고 학생들한테 질문했는데 내한테 돌아와서 내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 그 악당을 그지 수업 분위기가 싸하게 됐었는데 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결국
가보면 결국 사형당한 아버지, 그죠? 사이비 교주 아버지에 대한 감정을 그걸 이제 감독도 이해해야 되잖아. 그 맥베스 이해하는 거랑 비슷하게 딸이 그런 걸 이해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6년의 취재 기간 내내 질문을 해요. 감독의 심정. 그걸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던 건, 그지? 이런 이중 감정. 응? 그렇다고 내가 뭐 맥베스 시험 되겠다는 건 아니잖아. 또 뭐 사이비 교주 시험 되겠다는 건 아니잖아. 리카가. 그죠? 그러니까 리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뭐 같으냐면 근대에서 탈근대로 혁명적으로 전환한 이 시대의 대표 특징 같아요. 이런 양가 감정, 이중 감정. 교주 아버지를 잊지 못하는 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자살해도 이상하지 않을 심리적 어려움을 굳건히 버텨나가는 정신적 힘. 그거 놀라워요. 어떻게 저러고 버티고 잘 아직 죽지 않고 사냐. 그런 느낌이 정도로 어, 정신적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뒤집어 말하면 이제라도 마음을 바꾸면 리카가 아버지보다 더한 지도자가 될 자질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여자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거나 직장 소속감을 느낄 가능성이 없죠. 사회에서 다 쫓겨나니까. 그러면 5, 60대, 지금 43살이니까 리카가 어떻게 살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대포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의 주인공의 서사에 주목하기보다 인터뷰 장면에서 의도적으로 그 부주인공인 듯 등장을 해요. 누가요? 감독이. 그래서 영화가 끝난 뒤에도 계속 생각하게 해요. 리카의 사적인 삶보다 더 중요한 듯한 게 뭐냐면 그런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죠. 그녀의 공적인 삶의 의의에 관한 나카스카 요 감독의 숨은 2차 서사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줌으로 녹화되는데 그게 다 녹화가 된다는 걸 알죠. 근데 거기다가 대고 자살 충동까지 호소하는 피해자 리카의 공경을 표현하는데 그때 재밌었던 게 그렇게 죽으려고 그러면 전적으로 공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적으로 공감하기보다 흥미로운 실험 대상인 듯 관찰하는 잔인하게 느껴진 감독의 시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화가 불편한 어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 가족 다큐라는 메조히스티적 어조는 어느새 사라지고 리카가 테러리스트로 성장하는 걸 막으려는 응? 감독의 직접적인 개입이 내내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영화 찍으면서 사실 영화만 찍은 게 아니라 막았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물론 엄마나 아들에 대한 리카의 태도 변화에 주목하는 질문이 빈발해요. 그래서 너 엄마에 대해서 요새 아들과 엄마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더라 얘기하더라 뭐 그렇게 질문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리카가 악한 방향으로 바뀌지 않게 하려는 감독의 숨은 그러면 완전히 숨긴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지만 관객이 파악하려는 의도가 있었으니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잖아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독의 노골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응? 그래서 다큐 서사에 뚜렷하게 표명되지는 않았어요. 나 이렇게 할란다. 그런 얘기는 없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엄마나 아들이 아직도 활정 중일 정도로 테러 활동을 목표로 하는 옴질리교 조직이 존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력의 가능성에 리차가 노출되어 있죠. 그리고 리카의 그런 변신을 도우려는 감독의 사명감에 리카도 이심전심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리카가 거의 아버지 대하듯 상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살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거죠. 이 다큐 영화의 서사를 정반대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보이는 것하고 정반대. 어쩌면 이게 후속작의 서사가 될지 모르는데 그 후속작이 리타를 위한
개인적 트라우마 치유 과정이 아니라 테러 집단을 꿈꾸는 사이버 종교 차세대 교주 성장기로 보일 수도 있어요. 영화 전반부의 그 관객도 같이 경험했지만 이 대안 없는 편견 가득한 근대 사회에서 공인된 약자 리타가 어떻게 계속 견디며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긍정적 전망이 세워지지가 않죠. 큰일 났다. 이 사람 계속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견딜 수 있을까? 뭐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하는 먹고는 살 수 있을까? 근데 이거는 일본만의 사정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향한 총기 테러가 일상화한 미국. 그건 남 얘기 아니에요. 또 한국도 그렇죠. 한국은 뭐예요? 세계 최고 자살률과 세계 최초 출산율의 한국에 해당하는 문제일 정도로 예? 보험 진리교의 교리의 해당 형의 거의와 행위는 음, 왜 그럴까요? 어느 정도 그런 나 때려보고 싶어 그런 어떤 타당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영화든 어떤 장르든 그 재책을 제시해야 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이는 리타의 사적인 삶뿐만 아니라 공적인 삶, 그지? 그것도 아버지도 문제였으니까 아버지 교주의 삶을 포함하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작업, 일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물론 대단히 잘한 영화라서 별을 3개 줬습니다.